그의 겨울은 유독 시렸습니다. 한양 성벽 너머 옹기종기 모여 살던 마을에 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평생 약초를 팔아 큰돈을 만졌다는 박씨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할머니의 태도였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머리맡에 둔 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괴짝 안에 박 씨가 평생 모은 금거북이며 땅 문서가 가득 들어있다더라. 그 소문은 당연히 두 아들의 집에도 들어갔지요. 큰아들 내외는 소문을 듣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해도 코빼기도 안 비치던 큰 며느리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효부인 양 통곡하며 들어왔지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할머니의 안색이 아니라 할머니가 붙들고 있는 그 괴짝의 자물쇠를 훑고 있었습니다. 반면 막내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소문을 들을 겨를도 없이 시장에서 약재를 구해와 밤새 탕약을 타렸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괴짝 속의 금덩이가 아니라 당장 숨이 넘어가는 시어머니의 마른 입술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기운을 차린 박씨 노모는 두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는 제안을 하나 던집니다. 내가 몸이 이래서 장터를 못 나가니 너희가 이 약초들을 대신 팔아오너라. 가장 높은 값을 받아오는 자에게 내 괴짝 열쇠를 맡기마. 노모가 내놓은 것은 누가 봐도 상품 가치가 없는 거무죽죽하게 변색된 썩은 삼몇 뿌리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누가 산단 말인가. 하지만 그녀는 영악했습니다. 그녀는 장터로 가는 대신 자신의 비단옷을 판 돈으로 최상품 인삼을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는 노모에게 돌아와 거짓말을 했죠. 어머님, 제가 수완이 좋아 이 썩은 삼을 귀한 약재로 속여 팔고 이 큰 돈을 남겨왔습니다. 노모는 아무 말 없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막내 며느리를 보았죠. 막내 며느리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 투성이었고 눈가는 부어 있었죠. 그녀는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 삼은 도저히 약으로 쓸 수 없어 팔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 삼을 거름 삼아 산속의 어린 약초들을 보살피고 왔습니다. 돈은 벌지 못했지만 내년 봄에는 좋은 약초가 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막내 며느리가 바보라며 비웃었습니다. 눈앞의 기회를 발로 찼다고요. 하지만 그날 밤 노모는 장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큰아들네는 남을 속여 제 배를 채우고 막내네는 미래를 심는구나. 노모의 건강은 악화되는 척 연기를 더해갔습니다. 급기야 노모는 내가 죽기 전 진정한 효심을 보고 싶으니 일주일 동안 내가 누워있는 방의 구들장을 단 한순간도 식히지 마라. 그리고 나는 오직 찬물에 만보리밥만 먹겠다는 괴팍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방바닥은 타오르는데 식사는 찬밥이라니요. 큰 며느리는 사흘을 못 버티고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네가 노망이 나도 유분수지 우리를 말려 죽일 작정인가 보다. 그녀는 밤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척만 하고는 몰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따뜻한 쌀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덥다고 하면 부채질을 하고 시어머니가 드실 찬 보리밥이 체할까봐 자신의 입안에서 수십 번을 씹어 부드럽게 만들어 올렸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잠을 못 자 눈이 퀭해져도 그녀는 아궁이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노모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내 며느리를 잡는구나, 잡아.
그러나 이 역시 노모의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비로소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노모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노모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공식적인 재산 분배를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그 나무 괴짝에 쏠렸습니다. 노모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장남으로서 이 집의 모든 가구와 겉으로 보이는 모든 땅 문서를 가져가거라. 큰 며느리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역시 장남이 최고라며 막내네를 비웃었죠. 그리고 노모는 막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는 내 곁에서 고생만 했으니 이 낡은 나무 괴짝 하나만 가져가거라. 그리고 앞으로 나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아니, 큰 집은 떵떵거리는 재산을 받고 막내네는 짐덩어리인 노모와 빈 상자 하나라니. 큰 며느리는 그 길로 괴짝을 제외한 모든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챙겨 떠났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묵묵히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그 무거운 괴짝을 수레에 실어 자신의 초라한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막내의 집으로 온 첫날 밤, 노모는 막내 며느리에게 열쇠를 건넸습니다. 이제 열어보거라. 떨리는 손으로 괴짝을 연 막내 며느리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수천 장의 낡은 종이 뭉치와 장부들만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평생을 고생하며 기록해온 그 세월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노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큰애가 가져간 문서들은 곧 쓸모 없어질 것들이다. 하지만 이 괴짝 안에는 한양 상단의 모든 물길과 산길, 어느 계절에 어떤 약초가 귀해지는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떤 말을 건네야 하는지 적힌 나의 평생이 들어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영조시대의 상권을 장악할 수 있는 고급 정보와 인맥, 그리고 장사의 도가 담긴 비급서였던 것입니다. 반면 전 재산을 받았다고 좋아했던 큰 며느리에게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녀가 받은 땅 문서들은 사실 노모가 미리 손을 써둔 조만간 관청의 도로 공사로 수용될 예정이거나 소송이 걸려있는 골치 아픈 땅들이었습니다. 장사의 이치를 모르고 돈의 맛만 알았던 큰 며느리는 그 땅들을 담보로 무리하게 고리대금을 빌려 비단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그저 비싸게만 팔려다 보니 순식간에 평판이 바닥을 쳤고 결국 1년도 못 가 전 재산을 탕진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독이 오른 큰 며느리는 막내네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괴짝에 분명 숨겨둔 금괴가 있을 거야. 내놓으란 말이야. 그녀는 급기야 밤중에 막내네 창고에 불을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모의 가르침을 받아 상단의 주인이 된 막내 며느리는 마을 장정들과 함께 그녀를 막아세웠습니다. 마지막 순간 노모는 무릎을 꿇고 비는 큰아들 내외를 향해 차갑게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숫자를 보았지만 막내는 사람의 숨결을 보았다. 숫자는 지워지면 그만이나 사람은 대를 이어 남는 법이다. 노모는 막내 며느리가 일군 상단의 안주인 자리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며느리는 노모의 가르침대로 자신을 해하려 했던 형님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약초를 씻고 말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씨 노모가 왜 그토록 잔인할 정도로 두 며느리를 시험했는지 말입니다. 재산은 지키는 자의 그릇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